뭐 뉴스 시간에 그 AI 연구하는 서울대 컴퓨터 연구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문제는 애들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합격해놓고 안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 나와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최고인데 얘가 합격해놓고 나서 어디로 빠지냐면 연대의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로 봐서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 효과가 얼마 안 갈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고 가고에서 뭐 올 때 미리 입학 설명회 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학교 쪽에서는 추천서 안 써줍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한 거 전부 다 뱉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해도 또 가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2030년에 9,960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의료 인력 자체가. 그래서 2010년도 서울대 합격자 중에 서울가고, 경기가고, 한성가고, 대구가고 딱 5명씩 20명이 등록 포기를 했어요. 그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포기했다는 얘기죠. 뭐 갈 대학이 따로 없겠죠. 서울대 포기하고 설마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으로 빠진 애들은 없을 거고요. 이 인원이 전부 의대 쪽으로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213명이 등록을 포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지방교 가거나 그 다음에 뭐 정부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도 한 명씩 계속 들어있고요. 아마 의학계열로 빠지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의전,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다시 옛날에 의학대학 체제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예전 2010년도 올해보다 또 거의 30%가량이 또 늘어나요. 의학과 쪽에서는. 치과 하니까는 뭐 별 변동이 없는데. 그리고 또 여기다 불을 지핀 게 뭐냐면 교육부 장관께서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문사회계열은 애들이 나와서 취업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공계 쪽은 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억씩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대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시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실험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다 대고 야 문과 처리고 그 다음에 이공대 들여 말은 쉬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 쪽에서 못 한다는 거죠. 부모님 뭐 아시는지 성대가 이제 삼성재단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투자하는 게 보통 뭐 1년에 그때 50억, 100억, 뭐 200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기계 하나 들어오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대학에서 그 인문사회계열 정원은 줄이고 그 다음에 이공계열 정원은 늘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공대 다 합해서 2만 명인데 실제로 의대는 늘리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대 쪽으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지금 알파고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걸 어머님이 잘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초급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웹 디자이너, 뭐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쪽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월급이 굉장히 짜요. 그리고 그쪽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공급이 초과돼요. 그러니까 그쪽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중급 이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고급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인력이 필요하겠는데 이 인력이 11,000명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쪽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 말대로 인력이 필요 없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자꾸.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조업체가 막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메인터넌스 하는 인원은 기계 수십 대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는 않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 그 기계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공대 간다고 다 취업되는구나 아니랄 거예요. 이제는 틀림없이 공대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공대를 나오더라도 누가 그런 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취업이
되면서 임금이 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페이를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무조건 공대 가야 된다가 아니라 공대 쪽에서 차별화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좋아하시는 연대 의대. 희한하게 서울대 의대는 좀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연대 의대, 고대 의대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학생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연대 의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는 조금 힘들고, 근데 연대 의대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치. 근데 사실은 가기 굉장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시하고 정시가 6대4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시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시에서 이게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시는 교과 전형 4.5%.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연대의대 가는 건 진짜 힘들다. 여기 말고 또 원주 있잖아요. 그죠? 원주. 예전에 뭐 양정고에서 막 연대 몇 명 보냈다가 막 하는데 사실은 보면 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교인데요. 학생부 종합이 22,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이란 잘 아시다시피 말만 일반 전형이지 실제 논술이잖아요. 논술 전형. 그럼 논술 전형의 이공계에서는 뭐냐면 실제로 수학, 과학, 교과 시험 치는 거죠. 본고사 시험 치는 거죠. 그럼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쪽은 타겟이 과거영재고 쪽입니다. 그럼 이것 빼고 나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정시로 가야 됩니다. 일반고 쪽에서 보면. 일반고 쪽에 초이스는 이거밖에 없어요. 특기자 전형은 전국고 자사고 상상고나 하나고에서 노려봅니다. 노려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쿼터는 이제 과거영재고를 위해서 연대에서 일부러 만든 거죠. 아니면 이제 정시로 가야 되는 거죠. 정시로 가게 됐을 때 학생부 교과가 이제 그래도 유리한 쪽이 일반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연대에서 만든 게 뭐냐면 1등급과 5등급 차이는 1점밖에 안 만들어놨어요. 1등급하고 5등급 차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고에 그렇게 유리한 전형은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의대 가려면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걸 생각하신다면. 근데 이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림대 의대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연대 의대보다 한림대 의대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팍 놓이시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28.9%고 이쪽은 수능 100%예요. 수능 100%. 그죠? 이 수능 100%는 말 그대로 의대 그 입학한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상상고 애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졌다. 그러니까 매년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 의대도 이 전형 구조 틀이 이제 수시적으로 해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유망업종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의학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듯이 인공지능이 대체가 쉽지 않다. 엔터프라이즈로 나오는 무슨 뭐 SF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MRI 기계 같은 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기계가 스캔을 하잖아요. 그 기계 스캔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MRI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일 미래 SF 소설 그대로 되자면 이 미래 기계 MRI를 그냥 쓰시자면 MRI가 쭉 흩어가면서 사람 몸을 스캔했을 때 뭔가가 결함이 발견돼요. 아, 여기가 찢어졌다, 아니면 부러졌다, 아니면 뭔가 여기가 뇌에 종양이 있다. 그럼 자동으로 걔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 그렇게 했을 때 기계에서 오진율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오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니까 함부로 의학 쪽에서 기계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의학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쫓아가요. 지금 자율운행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치었을 때 제조사에서 그걸 보험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그럼 매뉴얼하고 오토매틱이 같이 있는데 자율운행차라고 해서 그럼 얘가 매뉴얼을 했는지 자동운행인지 운행 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만일에 프로그램 결함이 있었다 그러면 제조사가 다음박 쓰는 거예요. 지금 구글에서 자율운행차가 한번 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구글 쪽에 책임으로 나왔어요.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AI가 앞으로 40-50년 후에는 훨씬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는 올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의학에서는. 근데
의사가 로봇 손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작동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같은 좋은 기기가 있는데 작동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는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의사도 공학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의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엑스레이 기계나 아니면 다른 기계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절대 반대하죠. 그러면 진입장벽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수능 점수에서 몇 점이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그 몇 점 차이 때문에 수입이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의사협회에서는 그걸 어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층부 교육 정책자들이 대부분 의학계 출신이다. 한의사 출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청원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앞에 저희 빌딩에도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분께서 MRI 기계를 쓰고 계신다면 불안해서 갈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의사는 갈수록 영역이 좁아질 것 같아요. 한의사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굉장히 좁아질 거다. 그 다음 지금 벌써 치대는 포화 상태로 갔어요. 저희 쪽에서. 일본에서 포화 상태 넘어갔거든요. 미국에서는 한참 넘어갔는데 그래도 버티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메디컬 닥터라고 안 그러잖아요. 덴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덴티스트는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학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빨이 어디가 났어요. 그러면 드릴 같은 걸로 그냥 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이라고 봐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치과 의사가 대접받는 나라도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외국식을 쫓아간다면 한의사가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동양에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불법입니다.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역이 조금씩 좁아지지 않나, 의학 쪽에서도. 근데 만약 누군가가 한의학하고 우리가 일반 말하는 서양의학을 결합시키는 뭔가를 갖고 왔을 때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재가 전부 양의학 쪽으로 가더라. 한의학 쪽으로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모험가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트렌드를 쫓아가도 그 트렌드가 우리 한 세대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미리 앞서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가 나오는 게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이 서비스 업종은 저는 이제 YG, 그 다음 뭐 스테이지, 그 다음에 SM, 이만수, 뭐 이런 쪽에서 저는 이만수인가, 이수만. 아무튼 그쪽이 제일 큰 역할을 했고, 그쪽이 선구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히트 치는 거 보고 쫓아가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쪽박을 쳤어요. 근데 SM에서 뭔가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YG가 쫓아갔더니 지금 두 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크기가. 우리가 쫓아가도 아직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태양의 후예, 송중기 어제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데. 그래서 날 좀 보라고. 송중근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같은 송씨인데 송의견은 안 봐. 뭐 얘기하는 게 쟤는 입술이 왜 저렇게 생겼어. 뭐 그러고 보니까 입술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을 잘못했나 보다. 뭐 그런데 1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문사회계의 분야. 감성이잖아요. 감성. 기계는 감성을 체크하기 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감성을 체크하는 게 인문사회계열이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학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교육 대학을 다시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대학. 그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의무적으로 비전공자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우리가 뭐 특성학과를 하겠다고 신청한 대학 중에 연대도 있고요. 서강대, 성대는 벌써 지금 그걸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신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감성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인문계열 애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접근이 가능한 분야다. 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수학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수학적인 사고 능력. 그래서 외대부고에서는 아마 이걸 갖고 갈 것 같아요. 외대부고에서는 지금 인문계열, 국제계열, 자연계열 세 계열로 완전히 분리를 시켰는데요. 지금 추세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인문계열에서
이공계의 교육을 도입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머님 지금 뭐 CNC가 좀 영어로 큰 학원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수학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 영어는 필수적이고 수학을 이제부터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입학 전형 이제 실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사실은 음력에서 양력으로 이제 뭐 아버님들은 그러시겠지만 생일이 계속 두 개가 있잖아요. 저도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올해부터 양력 생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이 양력 생일이라. 근데 내가 이제 사실 나도 내 생일인지 나도 몰랐죠. 맨날 음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오늘이 약조한 오늘이 그날인데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그냥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진짜 미역국을 얻어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어머님들 저 남편분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신경 안 쓰고 이 기회를 들어서 소심하게 복수 한번 하고 이제 이거 레코딩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한번 보라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 진학 실적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죠. 의학계열 쪽 잘 가는 학교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최우수 학교로 항상 인정을 받아왔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대하고 같이 볼게요. 자, 서울대가 한화고가 올해 진학률로만 따지겠습니다. 인원 빼고 29.7%입니다. 요거는 인원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화고에서 58명이 총 갔는데 진학률은 29.7%다. 외대부고는 21.9%, 상산은 14.5%예요. 상산 대비하면 2배잖아요. 그죠? 근데 상산은 어디로 빠졌냐면 의대로 빠지는 거죠. 그럼 총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3개 학교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수시 진학률이에요. 하나는 91.8%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10명 중에 9명이 수시로 진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대부고는 60%, 상사는 18%. 이게 학교의 차이를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학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의 입학 전형에 나타납니다. 이게. 왜 이런 학생들이 올 수밖에 없는지가 학교 전형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 학교 시스템에서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수시 진학률 1인데 정시 진학률은 최하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의학계열 진학자가 10%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10% 정도.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수시 정시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대부고가 제일 균형이 잘 잡혀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수능 자연계열 성적이 2015년 전국 8위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올해죠. 의학계열 진학자가 70명을 넘었다. 근데 그 중에 자연계열 모집자는 105명이었어요. 올해 졸업자 중에. 그 105명 중에 70명인데 이게 재수생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 수시로 갔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70명이 의학계열 진학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수시로 갔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외대부고가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상사는 전통적으로 정시에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교에서는 별로 사실 그런 거 안 바라요. 학교에서는 서울대 좀 많이 갔으면 하고 솔직히 바랄 겁니다. 근데 애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우리는 의대 가려고 왔으니까 당연히 의대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은 의학계열이 140여 명 들어갔습니다. 2015년 비교하면 떨어졌어요. 170명인데 이 30명이 왜 떨어졌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애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졌다. 누구 말대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천향 애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의대는 서울대 의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연대 의대고 그 다음에 울산 의대거나 성대 의대거나 그 다음에 고대 의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 애가 거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탑5에 떨어지고 순천향 의대를 간 거예요. 그 순천향 의대를 갔는데 얘가 축제기간 동안에 자기 순천향 의대 그 캠퍼스를 하고 캠퍼스 페스티벌을 하고 그 다음에 연대에 와서 보니까 또 이제 친구애가 연대 의대를 갔는데 우리가 축제하니까 놀러 와라. 놀러를 가서 보니까 얘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는 우리 틀리구나. 그래서 얘가 휴학기를 내고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 의대로 다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싫어요. 얘가 상상고 출신인가. 그러니까 애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이 공부한 애가 수능에서 한두 개 더 맞았다고 쟤는 연대의대로 가고 나는 왜 순신장으로 떨어졌을까? 근데 와서 보니까 노는 물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남자들 사이에 노는 물이 틀리다는 게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일고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1시간 공부하는 게 뭐 미래의 와이프를 바꾼다, 뭐 어쩌고 이렇게. 뭐 남자애들은 본질적으로 청소년기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년 뭐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연대의대 가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인원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데 딴 데 같으면 공대를 갔다가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해 이건데 제가 보기엔 상상고는 이제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그냥 의대를 갔는데 이 의대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의대를 가야지 그러면서 재수. 희한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중진흥을 많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다중진흥을 항상 이제 하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요. 데이터 수집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게. 어머님 IQ하고 다중진흥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적인 신뢰성은 다중진흥이 좀 더 오래 갑니다. IQ보다. IQ는 지금 어머님 자제분이 120이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걔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IQ가 140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IQ가 높잖아요.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140이에요. 110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IQ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특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147 이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멘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그 이상에서는 거의 IQ가 변동이 없더라. 근데 그 밑으로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 애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IQ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중진흥은 응답률 조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이 잘 없습니다. 얘가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자친구한테 공부 못한다고 차였을 때 제일 쇼크 많이 오죠. 엄마 아빠한테 뭐 야단 맞아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자친구가 그 말 한마디가 얘를 갑자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가지고 서름을 시큰받고 이제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많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때 되면 애들이 많이 바뀌는데 세 번째 경우는 없는 게 낫겠죠. 그죠? 보면 지금 이제 외고가 파란색, 자사고, 이게 흑색, 과고 이쪽인데 과거하고 자사고가 잘 보시면 패턴을 보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자사고 애들이 생각보다 언어 지수가 언어 지능이 높다. 그죠? 언어 지능이 높잖아. 외고 가는 애들이 당연히 언어 지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높다. 이쪽 애들은 전부 과고 자사고 애들은 이공계로 가는 애들인데 애들이 더 높아요. 대인관계도 거의. 공간지각 능력은 당연히. 그 다음에 외고에서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낮잖아요. 항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 과거는 영재고 포함입니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요. 자사고가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감각지수가 좀 떨어진다 뿐이지 다른 거는 딱 이 순으로 나타납니다. 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국권 자사고와 과고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은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애들이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아, 나는 과거 영재고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애들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환경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결정적으로 과거 자사고는 호환이 가능한데 외고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하다 보면 탁 막히는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데요. 과거 자사고 간에는 이게 호환이 가능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상고 갈 애들이, 하나고 갈 애들이 열받아서 나 과거 갈 거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원외고 생각하는 중에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 갈 거야 못 돌린다.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는 이걸 억지로 막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에 올릴 필요 없다. 뭘 굳이 올려요. 그죠? 이제 전국권 자사고에서 비율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과하고 문과 비율이 이과가 7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8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과 계열, 문과 계열 애들끼리 같이 내신 산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열별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럼 분모가 커져야 되는데 전국권 자사고에 문과 계열 갔을 때 분모가 작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내신 나오기가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더 힘들어진다. 오히려 이과 계열 가는 애들은 내신이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인문계열 애들은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그랬어요. 유리벽 같은 게 딱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갖고 전국권 자사고 애들하고 같이 경쟁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학생 반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그냥 편하게 외고를 가셔야 됩니다. 편하게.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쪽으로는. 근데 이과 계열 애들은 가능하면 전국권 자사고나 과고를 가는 게 좋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공계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요. 고급 지식을 가진 애들하고 중급 가진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애들하고 페이나 직장이 다 차이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진학률 기준으로 보면 특징적으로 하나고는 서울대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뭐 의대 뭐 이쪽에 조금 강점이 있긴 한데 균형직이 잡혀 있고요. 근데 상상고는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제일 높다라는 거죠. 재수생 포함하면 상상고 거의 51%예요. 서울대 플러스 의대 진학률을 따지면. 그 다음 외대부고는 41%, 하나고가 39.7% 정도. 추정이지만.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걸 갖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상상고는 단점이 뭐냐면 정시 위주로 가잖아. 정시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 학교에서 배견하기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상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고 해서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뭐 며칠 전에 한 분이 그 질문하시는데 아는 사람 자제분이 하나고를 갔는데 거기서 그냥 중하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재수를 하게 됐는데 똑같은 애가 목동권에 일반고를 갔는데 걔는 연대를 갔더라. 일반고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거 저는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이라고. 걔가 일반고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고 가서 빌빌거리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건데 제일 큰 건 뭐냐면 하나고 가서 빌빌거리는 이유는 하나고는 커리큘럼을 자기가 짜잖아요. 자기가.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걔는 뭘 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애가 내가 뭘 들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에 어떻게 대비하고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목동 쪽에 있는 일반고 가서 성공한 애 왜 그러냐면 얘는 최상위권으로 치고 갔을 때 학교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전교에서 몇 등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야 동아리 어떤 걸 가보라. 모의고사 성적 조금 안 나오면 선생님들이 쫓아와가지고 너 모의고사 이래서 되겠냐고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걔는 보고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를 가는 애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그런 쪽이 좀 약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럼 하나고 가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차라리 외대부고를 가야 돼요. 외대부고는 자연계열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상상고는 선생님들 표현에 의하면 방목. 초원에 착 풀어놓고 네가 수시로 가든지 정시로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요 틀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는지 자기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상계 학교가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영어는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묻고 영어 성적 보니까 상상고가 제일 떨어지죠. 외대부고 하나고는 영어 성적이 높은데 A등급 이상 비율도 보니까 하나고는 A등급이라면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 비율이 하나고는 38.5%. 그러니까 여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아 하나고 가면서 영어를 못해. 이거는 거의 내신 안 나오겠구나. 상상고는 영어 잘하는 애들이 15.9%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들은 38%예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전통적으로 영어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 쪽으로 가니까 이 학교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의외로 상상고는 문제를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18.5%인데 자연계열은 37.2%. 그래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외대부고 자연계열 학교 중에 반 이상이 과거 영재고 갈 애들이 터닝한 애들이다. 그 말이 거의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 말이 거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이쪽은 이쪽 학교 가려고 공부했던 애들이 많지만 얘네들은 터닝한 애들이 많다. 자연계열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쪽 가서 성적 나오려면, 내신 나오려면 내가 과거 영재국 갈 정도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수학 성적 안 나오겠구나. 내가 자연계 강의인데 수학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럼 갈 수 있는 길은 수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지는 거죠. 자, 하나고 진학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대 선발 기준에 근접한 학생을 뽑자는 거예요. 일단은 선발할 때. 그러고 나서 개인별 진학 진로 시스템을 제공해서 얘가 서울대 가도록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쪽은 초점이 서울대 쪽에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딴 것보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무학년 무계열 졸업학점 일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학년 무계열이잖아요. 대학도 과가 있는데 얘네들은 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 문의를 해보면 되죠. 입학관리부장이나 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문과 이과생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딱 자기들도 못 찾아요. 수강 과목을 보고 찾아야 돼요. 수강 과목을 보고.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으면 전부 100%잖아요. 외대부고 같으면. 근데 얘네들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과 비율이 몇 %입니까? 내가 물어보면 그때서야 자료를 막 찾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강 과목 수투한 애들이 몇 명이지? 막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얘기도 안 해주죠.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아무튼 이 학교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그래서 추정으로 나온 게 작년 70%였어요. 70% 이상이 나중에 보니까 수능 시험 칠 때 수투를 시험 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과계열 수학을. 걔네들이 70% 이상 시험 쳤더라. 근데 그것도 재수생 포함이니까. 아무튼 토론식, 그 다음에 영어 AP, SAT는 영어로 수업을 하더라.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외국어를 잘하는 게 클래스를 결정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족계급에서는 공학을 잘한다는 별로 그렇게 뭐 임팩트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외국어를 하나 더 잘한다는 것은 기를 죽이는 거죠. 고현정 씨가 삼성가에 시집을 갔는데 식사물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고현정 씨가 알아들으니까 그다음부터 뭘로 얘기했다고요? 불어로. 그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 근데 먹고 살려면 클래스보다는 수학. 그래서 고현정 씨한테는 삼성가 쪽 얘기고 이런 식으로 선택형 커리큘럼이 나오더라는 거죠.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수원을 심화를 해라. 수원 심화를.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그래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워크숍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학 쪽으로 가게 돼도 수학 워크숍이다. 이게 뭐냐면 워크숍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수학 지식을 갖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주제를 하나 갖고. 그 정도까지 심화 수준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수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좋다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그 다음 음악 미술, 그 다음 해외 컴퓨터 사이언스, 해외 비즈니스 스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쪽도 같이 하나 쪽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성향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클래스를 좋아하는 애들, 중시하는 애들은 하나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뭔가 디그니티를 주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족학교라고 요거도 먹는 게 어머님들이 뭐 기족을 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풍이에요. 애들을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강남 출신은 20%밖에 못 붙게 돼 있잖아요. 근데 80%는 강북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 기족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타일이, 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외국 애들 보딩스쿨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가 다른 학교 애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뭔가가 틀린 것 같다. 그 다음 외대 보고 좋아하는 애들은 앙드레 김이 만든 디자인한 옷이야. 뭐 이런 거. 그것도 사계절이 다 틀리니까 결국에.
교복값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던데. 뭐, 그 다음 1인 2기 활동, 이런 것들. 이런 거 들어가죠. 아, 다분히 굉장히 기적적이야. 진짜 이런 거 보면 기적적이다, 이런 생각. 나는 이 학교 못 가겠구나, 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나 옛날에 바이올린 한 1, 2년 하다가 때려치워서 지금은 뭐, 내가 뭐, 딴 거 첼로? 뭐, 첼로. 기타? 제가 기타 한 달 트라이 해보다가 이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몇 번을 사가지고 다 때려치웠는데요. 그 다음에 미술도 스케치 좀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여기 수영. 이 정도. 테니스가 없더라고요. 테니스는 잘 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이거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고에서 이런 것도 막 설명회 때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체육관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 학생은 여기 가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 하나고가 민사고 시스템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 민사고도 예전에 기적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외대부고예요. 그래서 민사 하나 외대부고가 사실은 근본은 똑같습니다.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상산이 서민적인 것 같아요. 방목. 그래, 니네들 멋대로 해라.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입학관리부장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신경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해요. 딱 해놓으니까 지들이 알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다 알아서 한대요. 와, 그게 헝거리 정신. 진짜. 이거 풀 못 뜯어 먹으면 나는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투쟁의식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상상공하는 거예요. 하나고는 또 이제 평일 일과표고 6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24시까지. 그 다음에 24시에 자는 애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평균 소등 시간 1시 30분. 그죠? 그 1시 되면 소등을 하나면 그런데 아무튼 휴대폰 불빛으로 공부한다는 애들, 화장실 불빛으로 공부한다는 애들 때문에 신경 써서 또 공부한다는 애들. 그러니까 4인 1실이 거의 잠을 못 자고 날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조기 축구에 가서 남자애들은 또 축구공 차고 근데 그래도 버티는 게 청소년입니다. 체력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 4, 5시에 한일고 선생님, 그 나는 보면 이제 전국권 자사고 유명하다는 학교를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전국권 자사고를 쭉 돌아다녀 보면 인사성이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외부 잡상인일 수도 있는데 학교 교정을 딱 가다 보면 애들이 부딪히는 애들이 열이멸 전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고부터 광양제철고까지. 그거는 공통이더라고요. 제가 신목고하고 이쪽 강서구 가보고는 인사한 애들 한 명도 없더라. CNC 몇 명 애들만 인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쟤는 전국권 자사고 할 거야. 그래, 너는 하나고야, 하나고.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절발라요. 그죠? 사람이 선진화될수록 예절에 대한 게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숙사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도 그렇잖아요. 딱 각이 잡혔는데 나오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만, 나오자마자. 기숙사 나오자마자 개판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3년 동안에 애들이 털이 잡혀서 나온다. 명덕예고가 그걸 노리고 기숙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뭐, 아무튼 하나고는 이게 과외가 금지되어 있죠. 학원 수강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하려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일과표가 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CA, 자기주도, CA, 자기주도. 그러니까 보면 전부 자기주도예요. 강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자기주도를 하죠. 일반고 가는 애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시를 시키고 싶은데 수시를 할 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뭐 이해가 돼야 이걸 갖고 무슨 관찰 보고서를 꾸미든지 연구 보고서를 꾸미는데 이해하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수학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공부를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이쪽 애들은 책을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자율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목고 같은 경우에 60명 자율학습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효과 있는 애들만 남아서 해라. 효과 없어? 그럼 나가서 그냥 네가 개인과외를 하던 학원을 다니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권 자사고는 어디든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영어, 수학, 과학만큼은 내가
혼자 참고 써보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시스템을 마음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 가서도 생각하는 게, 아, 나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딱 드는 게 내가 잘못 왔구나. 차라리 서울에 있으면 학원도 많은데, 여기는 시골이라서 학원이 없네, 이 얘기나. 전주에 뭐 학원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민사고 횡성에 있는데요. 횡성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그죠? 못 가르친다는 거죠. 한 학원은 수시, 이공계열, 그 다음에 정시는 의학계열 비중 정대가 이제 예상됩니다. 너무 수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의학계열은 제가 예전에 아는 한 학원은 의대 가는 것도 별로 안 반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도 의대 신경 좀 써야 되겠구나, 학교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상고는 우린 너무 의대 쪽에 편향돼 있어. 우리 좀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학원은 이제 우리도 의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학교가 서로 지금 평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점을 향해서. 하나고 입학 전형은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집 정원이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으로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지우개 2개가 사용 가능한데 자유학기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목동 쪽에서는 다 시행을 하죠. 그럼 1학년 2학기부터 성적 들어가는데 이거는 B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B가 하나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입학 전형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자유학기제 CC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학년 2학기 들어가는 성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2학년 1학기부터 하고 B 하나 허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강남 상부는 모집 정원의 20%다. 이게 하나고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대부고는 자연이 많다. 왜? 이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국제과정에서는 어머님들이 황황 생각하시는 이거 학교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국제과정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인문계보다 국제과정이 조금 쉬우니까. 왜냐면 B도 하나 들어오잖아요. 이쪽은. 최대 한 개까지 성취 점수를 B에 한해서 국제과정은 제외시켜줘요. 올해가 아니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국제과정이 경쟁률도 좀 적고 그랬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뛰었지만 그래서 들어왔는데 근데 실제로 속마음이 뭐냐면 국내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돼서 선생님 저 서울대 갈래요.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런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수능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돼 있대요. 이 국제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능 네가 알아서 시험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게 가겠지만 3학년 돼서 머리 아파진다. 국내 쪽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대학을 생각한다면 굳이 국제과정 가지 말고 그냥 인문사회계열로 가시면 돼요.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진짜 발목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상고는 뭐 여기 특이한 점은 딴 건 없고요. 체육이 들어간다는 거, 체육. 체육이 들어가니까. 근데 뭐 체육은 엄미체는 ABC 3등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 의미가 없고요. 1학년 2학기부터 들어가는데 없으면, 성적이 없으면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얘도 2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뭐 상상고는 B 하나까지입니다. 작년을 보면. 그것도 2학년 1학기에 영수를 제외한 비주요 과목.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하고 영어, 국어를 제외하고 사회과학 이쪽에서 B 하나 정도 나왔을 때 남학생을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여학생은 다 떨어졌습니다. 여학생은 올해이고요. 여학생은 항상 불리합니다. 지금 대부분 어머님이신데 우리나라 구조가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예요. 그죠? 여자는 남자보다 1.5배를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외대부고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정원을 거의 60% 밑으로 여학생을 낮춰요. 아마 그냥 탁 풀어놓으면 여학생 비율이 한 60에서 70%까지 갈 거예요. 대원외고는 75%잖아요. 72%.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학생한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내가 입학 담당자면 하나고처럼 대놓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이긴 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조절이 할 거다. 그래서 여학생 자제분을 두시는 어머님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남자애들보다 1.5배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1.5배입니다. 1.5배. 예전부터 그랬어요. 하나고 예를 들면 여자애들이 내신 평균이 2.9%였을 때 남자애들은 4.5%였어요. 상상고 2.5%가 여학생들 내신이었고 옛날에 남자애들은 4%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1.5배입니다. 하나고 6.63대 1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고는 이렇게 높았던 게 뭐 우리 학원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B가 2개 나오는데 10대 전국권 자사고에 도대체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넣냐면 그냥 하나고 잡아놓는 거죠. 그래 뭐 떨어지더라도 하나고 시험 쳤다가 떨어졌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들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고 시험 쳤다는 그걸 프라이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대 논술 전형, 고대 논술 전형과 똑같은 효과죠. 뭐 일단 넣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대 1이 나오고 막 그런 거죠. 1학년 2학기부터 가는 거고 B 2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대보고는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자연계열 2단계 통과자가 423명이었습니다. 2단계로 올라간 애들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 지금 6.04대 1인데 나중에 2단계 보니까 4.08대 1. 그러니까 실제로 5A만 되더라는 거죠. 5A만 되더라. 그리고 상상고는 특이하게 남자는 184명, 여자가 93명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2배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고는 15분간 면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질문 3분, 개별 질문 7분,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접이 많죠. 20분, 10분, 총 30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면접에서 어느 쪽 학교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게 드러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는 이게 체력, 이게 있더라. 윗몸 일으키기, 남자 25개, 여자 15개, 제한 시간 1분. 이거 못할 애가 있을까 싶은데. 근데 한 명씩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날 연습한 애들. 전날 연습해서 알이 베겨서 못 일어나는. 윗몸 일으키기야. 아유, 큰일 났다. 오늘 연습해야지. 오늘 막 했더니 30개가 되는 거야. 와, 나는 이제 합격이야. 다음날 갔더니 이게 배가 안 움직이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날 가서 하면 됩니다. 그날 가서. 그 다음에 여기는 상상은 특이하게 봉사 점수를 줍니다. 아예 입학 전형 그 안내 그 팜플렛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36시간이 20점이고 20시간 미만은 15점 준다 되어 있어요. 숙연한 분위기네요, 갑자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 학교에 지금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이거 적용하냐? 얘기 못 하겠죠, 공식적으로. 왜냐면 입학 전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적용 안 했다 그러면 문제됩니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뭐 딴 쪽으로 둘러대겠지만,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36시간 한 해가 작년에 우리 상상고 관해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년에 10명 하는데 그 중에 한 2-3명?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훌륭한 성적으로 다 붙었더라. 하나고 신입생 선발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 상구는 20% 제한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면 강북이 유리하겠죠. 그럼 강남을 제외하고 강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누구냐면 양천구와 그 다음 상계동 지역이에요. 그죠? 2지역밖에 없습니다. 국제점 출신이 22명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제일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 비목동이 유리하다. 왜? 학교별로 골고루 뽑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학교 이걸 이름하고 전부 블라인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작년에 마포중이 졸업생 225명이었는데요. 3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목동에서도 3명 들어간 학교가 재작년에 목동 중에 4명 들어갔나? 없잖아요. 보통 1명 아니면 2명. 신목중학교 1명도 못 들어갔을걸요? 강신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이 학교는 3명 들었다. 왜?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학교 학생 3명이 전교 1, 2, 3등이 아니었다니. 그거 들어가더라. 그럼 얘네들이 미쳤나? 아무튼
이게 뭐냐면 맹점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의 맹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예전처럼 내신을 다 오픈해서 걔네들이 원점수 다 확인할 수 있으면 절대 안 뽑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모르고. 117개 교회에서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식으로 뽑은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만 뽑았는데 뭐 사회통합진영하고 인지구는 틀리지만 117개 학교에서 1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B2개까지 지원은 가능하고 압박 면접을 사용한다. 모범생 스타일보다는 특정 영역 우수자.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말하면 오다쿠 스타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원점수 다 보고 있을 때도 내신 15%를 붙였어요. 걔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고 첫해 입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 애를 뽑아서 도대체 어떻게 서울대 보낼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많았는데 서울대 갔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게 뭐냐 봤더니 서울대 수시 선발이 그런 식으로 뽑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하나고에 문제 많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은 월급이 나왔겠지만 1월까지만 해도 하나고 선생님들이 월급 못 받았어요. 학교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붙어가지고 이 학교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교직원 임금이 지급 동결이 됐어요. 그때 입학관리부장하고 통화하는데 되게 목소리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월급이 한 달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하나고에 대한 신뢰성이 확고하다. 왜? 딴 거 없어요. 실적이 나오니까. 뭐니 해도 실적이 나오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선발 3대 법칙이 뭐냐면 교과 전문성과 장래 진로의 연계성. 그 다음 학생부 항목과 자소서의 결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울대 선발 기준에 준한다. 선발 기준이 뭐냐? 수시 전형의 일반 직윤. 직윤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골고루 뽑자는 노력. 그 다음에 일반은 오독구를 뽑자. 그 원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15년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서울 쪽은 정해져 있으니까. 강남 3구 41명, 41명. 왜냐면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23%, 21% 차이 없죠. 특이한 게 뭐냐면 학생 수가 국제 중에 3명이었는데 2015년에 22명으로 늘었다. 7배가 늘어난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이 통계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7배가 늘어났을까? 이 정도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애들이 작심을 했구나. 하나고에서. 그 다음에 국제 중에서도 이제 하나고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구나. 마음이. 예전에는 뭐 딴 학교 뭐 민사고부터 시작 쭉 가다가 이제 정답을 찾았어. 이게 하나고야. 왜냐하면 외고처럼 내신 1, 2등 것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가까워요. 어느 쪽에? 하나고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학교를 못 봐. 거기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뽑고 보니까 국제중이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거짓말이에요. 국제중은 고유한 학생기록부 양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얘는 국제중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얘 영훈 아니면 대원이지. 뭐 서울에 2개밖에 돼 있나? 뭐 대원이나 영훈이나 뭐 가급적이면 대원을 뽑기 쉽겠지만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만약 하나고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국제중 스타일로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얘 국제중이나 그러면서 얼른 뽑아줄 거다. 그 대신에 면접에서 발각이 나지 않아요.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면접. 청신 국제중이 4명 들어왔습니다. 그럼 국제중 출신 다 합해가 26명이에요. 200명 뽑는데. 자, 서울대 일반 전형의 골자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했어요. 자기가. 제가 이대로 간다니까요. 하나고에 독특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무조건 서울대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바뀌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학교 소개서가 유기적으로 종합평가.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방송원자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기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건 뭐냐면 기록해라는 얘기잖아요. 왜 기록 안 하냐는 얘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죠. 자기 좋아하는 것은. 그
그 다음에 추천서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 추천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이 학생이 뭐 용이 단정하고 모범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얘가 창의성이 있었고 적극적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학교 소개 자료,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적 전문 과목,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울대 진학할 때 어머님들이 참고하시라고 했어요. 과학2에 해당하는 과목은 충실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 학생의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넓은 독서해야 된다. 이 학생이 인문계열이면 이런 대답이 안 나와요. 인문계열은 당연히 폭넓게 하죠. 그죠? 근데 자연계열 애들은 좁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네가 영어 원서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쪽도 문학 교양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서 항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이 일치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을 평가하지 종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중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 중학교 동아리는 몇 개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조금 늦게 가면 전부 마감이 돼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걸 학교에서 모르냐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막 신경을 쓰시면서 과학 동아리를 가야 되는데 무슨 신문 방송학과 이런 쪽 하려니까 방송 동아리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는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아니고 킬트만에 들어갔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남자애가 보니까 킬트만에 들어갔더라고요. 야, 너 이거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냥 가위바위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아, 상관없다니까요. 그 킬트 가서 재밌게 많이 배우고 와라, 내가 그랬어. 나중에 사랑받는 남편 되려면 그것도 잘해야 되네. 지금 내가 못해서 이렇게 받는지 몰라도 아, 오늘 미역국 좀 먹어야 되는데. 학생회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 정답은 뭐냐? 어떤 쪽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된다라는 게 서울대의 답변이었어요. 하나고의 답변이 꼴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장, 부회장 해야 됩니까? 좋겠죠, 당연히. 정교회장 좋겠죠. 근데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학습 반장을 해도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학급에 대해서 뭔가 공헌한 게 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다라면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학생들의 합격된 애들의 자소서나 생기부를 보면 리더십 항목이 항상 선생님이 기술을 해줬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애들이 들어가기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가? 형식은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전국권 자사고는 30시간 밑으로 갔을 때는 특히 하나고 외대부고는 힘들다.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상고까지. 30시간 미만으로 갔을 때는 힘들다. 무엇부터 불합격이다 이거 아니에요. 힘들 수 있다. 학교에서 받는 이미지가 얘가 우리 학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해서 무조건 점수가 되니까 얘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얘가 봉사도 그렇게 신경 안 쓸 정도로 특목고 자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다가 3학년 돼서 한번 넣어나 보자는 식으로 찌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더라. 그러니까 봉사는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율활동, 이제 이거 보시면 학생부 보시면 창체활동이라 자동봉진이라고 나오죠. 모든 교내 행사, 임원활동 다 참가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세부능력자입니다. 공통은 천자고요. 행동특성종합의견 학년별의 1천자. 1천자의 기준이 뭡니까? 근데 A4지 기준 17줄입니다. 지금 나이스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년별로 담임선생님 쓰시는 행동특성종합의견인데 17줄이 되면 대체적으로 1000자 정도 나와요. 우리 애는 보통 3줄에서 5줄이에요. 목동에서 나오는 거 제가 보면. 그걸로 붙는 애들도 있습니다. 붙는 애들도 있는데 1천자까지 됐을 때 이게 국제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국제정식으로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좋은 거는 따라가야죠. 그죠? 따라가야 됩니다. 세부능력, 독서, 자율, 그 다음에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모든 것을 말을 해준다.
그래서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제일 중요한데, 담임선생님이 공립학교이거나 그 다음에 정교조 출신일 때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복령요중 사립이잖아요. 복령요중이 패턴이 바뀌는데 옛날에 복령요중 굉장히 진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하나고 쪽이나 전국권 자사고 실적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이면 교감 선생님 둘 중에 한 분이 바뀌신 거예요. 연구부장이 바뀌어서 절대 그게 안 나옵니다. 연구부장은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데요.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의 다이렉트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편한 대로 봐요. 그러니까 가서 야 우리 독서활동 귀찮잖아 쓰기. 그러니까 내용 빼고 제목만 해가지고 그것도 5건 이상 올려주지 말자. 끝이에요. 그걸로.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교육부에서 야 우리가 지침 매뉴얼을 1000자까지 500자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하니?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럼 할 말 없어요. 교육부에서 간섭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말라는 거지 무조건 이걸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채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복령요중 어머님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 보니까 안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복령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턴페이퍼 작성하자. 3D 프린터의 활용식 대화 발전 가능성. 예를 들면 참고문헌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서활동의 기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목록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얘가 공학 쪽에 관심이 많구나. 특히 이런 쪽에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소서에 녹여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세부 능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 쪽이나 사회나 영어 쪽에 다 됩니다. 이왕이면 영어로 작성하면 더 좋겠죠. A4지 5장 정도니까. 그 다음에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기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과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테니까. 너희 반에 희한한 놈이 있는데 걔가 뭐 3D 프린터의 뭐 산업에 대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네. 근데 얘가 영어로 작성을 했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쓰게 되겠죠. 그죠?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을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면접을 통해서 물어봐요. 내용을 못 보잖아요. 예전 같은 포트폴리오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못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압박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고 스타일이에요. 그게 하나고입니다. 자, 면접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문 지식. 뭐 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대한 견해,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가 하나입니다. 여기가 하나. 비행기에 관련된 거 하나예요. 비행기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그러고 나서 네가 그럼 작성한 보고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벡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건 뭘까? 그럼 물로켓에서 네가 지금 읽은 벡터가 적용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 물로켓이 43도로 발사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풀 수 있는 벡터의 예를 설명을 해봐.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추궁. 그러면 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걸리고 매끄럽게 갔다면 얘는 100% 합격이에요. 100%죠. 내가 면접관인데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얘를 왜 떨어뜨려요, 도대체? 얘가 참고문헌 그런 거 다 독서활동 기재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런 쪽에 대해서 얘를 칭찬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소논문이나 관찰 실험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왜 떨어뜨리죠? 질문해 보니까 다 잘하는데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얘의 꿈은 나사 우주과학자. 안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질문을 하면 너 수학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니? 수학 얼마나 잘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질문이. 그 다음에 소논문을 왜 작성했냐? 소논문 작성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로 국제 중에서. 주로 수학에 대한 질문 많이 나오죠. 경영하려면 수학 잘해야 되는데 수학 성적이 좋니? 이거 질문 못하게 돼 있는데. 교과 지식에 대한 거 질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묻더라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내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좋으니? 그럼 좋아요. 몇 점인데? 100점이요. 뻥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그래 끄덕끄덕하면서 너 잘했구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이건 더 웃기는 거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니? 어떻게 풀겠지? 손으로 풀지. 내가 뭐 컴퓨터로 푸나? 손으로 풀어야지.
그 최근에 푼 것은 뭐야?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문제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최근에 푼 게 KMO 쪽이었으면 더 높게 평가하나?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렸니? 이건 완전히 진짜 기재만 안 됐다 뿐이지. 너 경시했니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너 KMO 해봤냐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고, 더 웃기는 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추출할 정도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냐는 거죠. 그럼 이거 내년에도 그냥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쪽에도. 이게 걸려서 사회 문제가 되고 하나고에서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를 안 받잖아요. 그냥 넘어왔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래도 해도 되나 보다. 질문 또 한다는 얘기예요. 외대부고는 단촐합니다. 사고력 및 추론력 좋고 자연계에서는 과거 영재고 실력을 가진 애들을 뽑겠다. 공통질문 한 문항, 개별질문 두 문항 7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공통질문 한 문항 3분이고 개별질문 7분입니다. 개별질문 문항이 더 세요. 땡땡이니까 뭐 주관식이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는 땡땡이다. 그래서 공동체는 땡땡이고 개인은 뭐뭐 해야 된다. 한 5분 정도 생각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 갖고 판별이 안 되니까 개별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과학의 가치를 시간, 거리, 속도,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얘기해봐라. 나는 인문사회계열 출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인문사회계열 아닌 애들은 당연히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면접 대비만 가서 대비가 될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는 어느 쪽에서 주로 다루냐면 영재과학반에서 다뤄요. 영재과학반에서. 그 다음 수학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면접 대비만 갑자기 한두 달 했다고 해서 이게 팍! 절대 아닙니다.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공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외대부고가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통질문에서 거의 합격, 불합격이 갈렸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애들부터는 어떤 식이냐면 개별 질문을 하나고 식으로 압박, 그 다음에 심화를 주면서 얘의 소질과 그 다음에 능력을 판단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익젬플이 제일 좋은 학교가 외대부고였습니다. 올해는. 외대부고 윈이었어요. 뭐 하나보다 어려웠는데 제일 좋은 게 저는 이 외대부고의 질문을 보면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신청면접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대학에서 말하는 신청면접의 수준과. 살만 칸의 강의가 나오는데 장점과 단점을 말을 해보시오. 살만 칸이 강의가 어떤 거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수업료 10% 감면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살만 칸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무료로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출신인가 그래요. 애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을 못 가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 재능 기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동영상에 온라인 사이트에 무료로 퍼뜨린 겁니다. 무료로 퍼뜨려서 이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애들한테 지적 호기심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다 이게 아니라 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게 살만칸의 강의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맹거 스폰지 이론과 프랙탈 이론의 차이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은 20% 감면을 드립니다. 나는 얘가 이 책을 읽었다는 게 진짜 나는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맹거 스폰지하고 프랙탈 이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단면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라는 그런 쪽에 대한 수학적인 사고력 책이거든요. 수학책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이해를 진짜 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럼 건축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데 이런 이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도 딴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시오. 20% 수업료 감면이 아니라 얘는 100% 합격이에요. 이 책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생활의 건축적인 예를 갖고 설명할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합격시켜야 돼요. 얘는 거의 과거 영재고 수준 이상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가 작성을 했어요. 국제과정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게. 국제과정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가 왜 들어왔는지 나는 이해가 더더욱 안 돼요. 얘는 아마 해외 MIT를 가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원자가 작성한 소논문, 언론 자유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에서 분석한 사회적 요소들을 알랭드 보통의 생각과 비교해서 말해보시오. 알랭드 보통이 누구예요? 그죠? 프랑스 작가죠. 프랑스의 작가. 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서 말해보시오. 지난번에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린가를 깨달은 사회 구제적 문제를 빈민층을 중산층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말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뭔가 심화적인 게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외대부고를 올해 면접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애들만이 갈 수 있으면 외대부고가 몇 년 안에 우리나라 탑이 될 거다 생각해요. 질문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전부 이걸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애들이 오는 학교가 절대 실적이 떨어질 리가 없다. 인문계 과정 보면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시오. 그 다음에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 집중의 사례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얘는 또 외교관이네. 그죠? 본인의 언급은 난민을 돕는 외교관과 외교관 본연의 임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시오. 이거 외고에서도 참고 좀 해야 돼요. 저는 명도교육고 대원외고 보면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이런 심화적인 질문이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단편적인 걸 자꾸 질문하더라고요. 그 외대부고처럼 질문도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질문자들이 미리 사전에 생기부를 보고 몇날 며칠 합숙 토론회 가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입수해서 전부 고민하면서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진단하고 우리 외교 정책이 나갈 방향을 와 이거 완전히 외교부 장관인데 이 정도 이게 이제 외고에서 바라는 수준인데 되려나? 그 다음 자연과정 생명윤리의 세부 주제는 뭐고 그거의 논리적 근거. 지금 내연구 많이 얘기하죠. 물리학과 내연구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이 선생님 털림씨 과학 선생님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고급 수학과 의학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을 해보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대를 가는데 왜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왜 수학을 한 애들이 왜 의대에서 각광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면 거의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데 물리학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지원자는 장기래 박사를 존경한다 했는데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말해보시오. 의학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 의대 갈 애한테. 그 다음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외대부고가 이런 질문을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애들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원하는 애들의 지적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대부고 떨어져도 떨어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고로 가게 되면 걔는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가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왔을 테니까. 그럼 걔만이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수시로 가게 될 겁니다. 일반고에서 수시로 가는 애들이 강남 쪽만 있어요, 지금. 그죠? 신목고 한 7명 간다. 몇몇 학교 빼놓고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전부 이 같은 과정을 중학교에서 한 애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이런 책을 어떻게 갑자기 다 읽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중학교 때 대비하면서 미리 읽은 애들만이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층을 갈 수 있다. 그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그만큼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고는 너무 진짜 이 3차원이 아니라 1차원적인 거죠. 완전 수학 문제를 그냥 면접을 내리다 꽂았잖아요. 그죠? 강물의 속도가 3m/s이고 배의 속력이 5m/s일 때 한 방향으로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수직거리를 구하는 문제. 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쪽은 우리 수학 시험 봅니다. 이거.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전북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 그러면 올해도 무조건 이런 유형의 문제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수학 선생님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중학교 심화를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중학교 과정 열심히 한 애들은 고등학교 과정 열심히 한 애들은 수능에서 다 만점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준 높은 문제를 많이 다뤄볼수록 얘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 교육 과정이 충실하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비난의 화살 때문에 그냥 그 학교 폭파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애들은 전부 뭐 경시 시험 문제 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상상고 가는 애들은 풀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그러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제약세를 부과해야 되나? 이게 집단 토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성, 수학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런 쪽이죠. 그 상상고는 제가 보는 팩트는 합격의 팩트는 무조건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면접이죠. 자기들 말로. 제가 보기엔 수학 시험이고 거기서 패스하면 합격입니다. 전공별 사고력, 하나원 압박, 상사는 수학, 신마 수준 사고력. 그 다음에 상교의 개별 질문의 근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독서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자소서, 소논문. 소논문 제목을 봅니다. 소논문 제목. 그 다음 소논문 제목에 독서 기록이 돼 있나 보고 자소서에 기록이 돼 있나 이런 거 보고. 소논문 써야 됩니다. 그럼 실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나요? 어머님들이 너무 열중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계를 못 봤어요. 정보원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데. 봉사협법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용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막 줄줄이 막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학생자치 정문 선거관리위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 다음 세부 과목 수학 조별활동 그 다음 수학적 사고력과 이런 게 나타납니다. 원어민 수학 수업 연간 66시간 이걸 딱 보니까 얘가 그래 너는 국제정 출신이구나. 보면 안 되니까요. 여기에 꼭 대원 그 다음에 영문이라고 써야 합니까? 원어민 수업으로 왜 수학을 가르쳐? 목동 중에서 모군 중에서 원어민이 와서 수학 수업하나요? 보면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눈가리가 앙웅이 되니까요. 지금 원어민 사회 수업 연간 68시간이 수업 여기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고 근데 얘는 이제 수학, 과학 이쪽입니다. 의사 쪽이기 때문에 국어, 역사도 하지만 수학, 과학 공통 이쪽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집중을 시켰다. 그 다음에 예대국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제가 휴대폰을 잘못 써서 그 다음에 상상고 딱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죠. 1학년 때 아무것도 없어. 독서가 없어 아예. 2학년 때 기껏 읽은 게 나는 외과 의사다 읽었어요. 오체 불만족 누구나 다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되니까 조금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뭐 수학 비타민 플러스 해리포터 수학 카페 수학책 3권 읽고 그 다음에 4권 읽었다. 이게 땡. 그런데 얘가 내가 말하는 필기시험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합격이다. 그 상상고의 관점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보면 AI가 나오기 전에 꼭 무슨 그 연산 기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항목이 그렇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면접은 종합적인 겁니다. 서류하고 면접하고 종합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출중한 실력을 어디서 보였냐면 수학 실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학교생활 기록보다는. 그러면 상산에서는 오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수학 엄청 잘해야 된다. 그런 애들이 작년에 특목수학권 출신 애들이 10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고 외대부고 스타일로 가야 돼요. 그게 서울대에 제일 많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 의대 정시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면. 수학과학 잘하고 그쪽에 대해서 1등급 1등급 맞고 국어 영어 수능 맞고 그러면 그냥 정시로 의대 다 가요. 걔가 바라는 게 이거라면. 그래서 얘는 딱 가는 게 상상고밖에 갈 데가 없어요. 얘는 이 서류를 넣는 즉시 하나고 외대부고는 바로 떨어져요. 갈 수 있는 학교는 오로지 상산. 근데 그것도 극히 수학을 잘한다는 전제에 의해서. 행동특성 종합의견 1학년 때 정교과목에 걸쳐서 학업 성취도 우수하다. 그 다음에 1학기 학습부장 했다. 학습부장 했다니까. 2학기 학급회장 올라갔네, 이제.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이 우수하고.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래도 채워준 겁니다. A4지에 7줄 정도라고 그랬어요. 15줄 썼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1학년 때는 몰라도 2학년 때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지금 다시 가서 나이스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중3. 선도 부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과제물들을 미리 챙겨서 도와줬다. 그래서 얘가 학급에 공헌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사례. 학습부장 했다. 그 다음에 내가 회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얘가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요. 그 다음 자신의 진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서 이와 관련된 분야인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이게 나와주는 게 원래 교육부에서 원하는 지침서입니다. 교육부에서 원래 원하는 매뉴얼에 보면 학생의 진로 목표를 심리검사와 학생의 활동에 근거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행동 특성 종합의견이에요. 선생님이 제일 관찰을 잘할 수 있잖아요. 담임선생님. 근데 얘가 보니까 의사로서 왔다야.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행동 특성 종합의견. 원래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서에는.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전교 1등 빼고는 관심 없으니까. 그럼 역으로 말하면 내가 관심을 끌려면 그래도 우리 반에서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선생님이 관찰하고 써준다네. 상상고. 딱 차이 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그죠? 1학기 학급 부회장, 그 다음 우수한 학업 성적 유지했다, 뭐 진로관이 뚜렷하다. 몇 줄 되지도 않아, 6줄. 그런데 얘는 수학시험 성적이 좋았다. 그런데 좋았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보면 나는 별로 학생부 활동이 별로 없어. 그냥 기준에 약간 미달 아니면 보통 정도야. 그런데 전국권 자상학원을 가고 싶어. 근데 수학과학은 잘해. 그러면 지금은 노 초이스입니다. 상상밖에 길이 없어요. 상상.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경시대회 준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정교학생회장 전국과에서 우수한 성적,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생각하다, 이런 거 다. 제가 너무 자꾸 길어지죠. 이제 한 1, 2분 있으면 끝낼 겁니다. 생기부 공통점, 임원 경력, 전교권 내신 독사활동.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임원이라는 건 회장, 부회장만 하는 게 아니다. 회장, 부회장만 아니다. 학습부장도 들어간다. 미화부장도 들어가고. 턴페이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 관찰 실험 보고서 쓰자. 소논문 쓰자라는 거예요. 소논문 쓰자. 그 다음 외대 보고 소논문 쓰자. 분야별 전문 독서가 꼭 필요하다. 상사는 경심해야 된다. 할 수 없이. 네. 시간 관계상 턴페이퍼는 아까 제가 3D 프린팅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문계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생각하는 리포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 실험 보고서는 이공계 애들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인데 그건 어떤 양식이냐면 가고 영적어에서 바라는 관찰 실험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준해서 쓰시면 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그 이공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고 이제 프리미엄 CDP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CDP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우선 이제 3대 자석 입시 핵심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부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학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생들 생기부를 분석해 봤을 때 이제 60% 이상이 생기부가 이제 최상위 붙진 않는데 생기부가 나쁜 학생 중에서 붙는 경우는 거의 이제 못 봤다.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외대국어랑 상생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합격생 90% 이상이 생기부가 최상에 속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생기부가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외대국어를 선택하는 게 또 입시의 불안정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 생기부에 따른 가산점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학교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여드렸지만 애들이 전반적으로 생기부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부가 좋은 경우 1점에서 이제 3점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이 조금 부실해도 생기부가 좋은 경우는 합격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면접을 약간 못 보더라도 생기부가 좋거나 또는 생기부가 약간 안 좋은데 면접을 잘 보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호환적인 경우들로 붙는 경우들이 꽤 많았고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여학생은 소속이 되지 않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이 되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고루고루 우수한 학생들이 붙는 학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가 잘 나온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소장님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 몇 개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우선 이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고 이게 이제 독서활동이고 1학년 독서만 지금 이만큼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행복수상비 종합위원인데 아까 이제 천재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데리고 있던 학생 같은 경우는 23줄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맨 요 밑에 쪽에 있는 아이가 3학년 때 23줄 받은 학생입니다. 그 솔직히 저는 이게 진짜로 제한이 있는 건지가 약간 그러니까 그 학생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많이 적어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17줄, 15줄 정도는 이제 만약에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하시면 조금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기부에 솔직히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게 면접에서 질문하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기부의 7번, 8번, 9번 항목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충분히 질문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패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는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면접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차별점이 외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원외고나 명덕외고나 면접이 다 비슷한데 이 세 개 학교들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면접 형식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각 학교별로 다른 면접 패턴을 숙지하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고 면접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위주를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질문이 나왔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한테 본인이 기자라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고 입시 비리 사건을 취재를 하겠냐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넌 이렇게 문제만 함께 왜 지원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거 다음 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반영되지 않은 3학년 2학기 성적을 보고 너 왜 사회랑 과학에서 B가 나왔냐? 라고 질문을 해서 이 아이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하나고 입시 준비 집중하기 위해서 면접과 자소서에 더욱 신경을 썼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A가 나오니?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 이런 거 다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절대 이런 질문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안 보겠다고 한 성적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 3학년 2학기 성적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B, C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B까지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특정 부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 나쁘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학생의 역량평가와는 그닥 상관이 없는 공격적이고 즉흥적인 질문들이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사실 더 대박인데 교사를 꿈꾸는 학생한테 그럼 너는 교대와 서울대 중에 고른다면 어디를 갈 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필요 없는 질문이게 본인이 교사가 되겠다고 자기소개서 내내 쓴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대를 가겠다고 했더니 우리 학교는 교대를 보내는 학교가 아닌데?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어머님들 보여드리려고 되게 예의 있게 풀어쓴 거고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 학교 교대 안 보내.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아예 거기다 대놓고 뭐 대답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대 들어간다 한 애뿐만이 아니라 경찰대 들어가겠다고 한 애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경찰대랑 서울대 중에 만약에 둘 다 붙으면 어디 들어갈래? 그래가지고 당연히 경찰대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경찰대 보내는 학교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하나고를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서울대에 있는 과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아무리 우수하고 정말 뭐 거의 솔직히 지금 교대 준비한다는 애 같은 경우는 다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지만 얘는 그 미국에 있는 논문을 교대 논문을 원어로 볼 정도의 애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초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교육자를 가장 존경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애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대 준비했었던 애 같은 경우는 면접 마지막에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얘기까지 막판에 듣고 나온 애였거든요. 근데도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겠다고 하는 학생 아니면 면접 날보기를 잘 봐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교 외대부고인데,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외대부고 같은 면접 스타일이 가장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질문 하나에 개별질문 2개, 면접 10분, 이제 3명 면접관인데 학생이 일반 상식과 지식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문제당 2분 30초 이상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공통질문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는 땡땡이다,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빵꾸 4개 뚫었는데 작년에는 2개 뚫었거든요. 올해는 6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빵꾸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머니 여기 빵꾸에 단어 2개 넣으면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도 약간 창의성을 보는 게, 여기 이제 굉장히 긴 말이 들어가는 거죠. 애들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 현대사회는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벌써 거기서부터가 얘가 약간 창의성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 현대사회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이렇게 빼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자연계공 질문 아까 얘기하셨지만 개별 질문들은 제가 따로 넣지 않았는데,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운 질문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쉬운 개별 질문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작년에 외대부고 붙은 애 중에 한 명이 역사교사를 생각하는 애였는데, 개별 질문 하나가 너가 가장 존경하는 교육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쉬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2분 30초 얘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자 자체도 특이하고 그 교육자를 존경하는 이유도 특이해야 되고, 그 교육자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 교육자가 쓴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문제당 2분 30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가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이제 잡지식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교는 설명회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약간 말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상상과는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표현력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도 말이 잘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닝을 받으시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상승고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장 3개, 첫 번째가 이제 토론방, 두 번째가 이게 개별 면접방이라고 하지만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수학 문제 푸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 들어가면은 책상 하나 있고요. 거기에 펜이랑 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들려주면 그 빈 종이에다 쓰면서 본인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인성 및 독서인데, 솔직히 토론방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주제 자체가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수학적 능력평가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행보다는 현행 심화 쪽,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도형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경우의 수 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역 전라도 애들 대상으로 하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가 이제 경우의 수 여자애들 거북시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방 중에 한 방을 약간 망해도 다른 2방을 잘하면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수학적 능력평가방에 작년에 이 방 같은 경우 문제가 7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개밖에 못 맞춘 애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 7개가 개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먼저 정사면체가 있어. 자, 그 중에서 꼬인 위치를 빼봐.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꼬인 위치를 빼면 얘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꼬인 위치를 뺀 어떤 변과 어떤 변을 이으면 어떤 도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려하다 중간에서 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그걸 다 맞추면 7개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거고, 중간에 한번 틀리면 이제 거기까지만 풀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2번 문제 풀고 틀린 애도 붙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조금 좋았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생기부가 조금 후달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 능력평가방에서 7문제 다 푼 경우는 또 붙고. 그래가지고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이 잘 나와서 가산점이 붙으면 그 가산점은 이 면접방에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특성이 종합의견이 잘 나오면 인성 및 독서 방에서 면접점수에 플러스 3점을 해주는 거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잘 나오면 뭐 예를 들어 수학적 능력평가방에서 플러스 3점을 해주는 형식으로 생기부 가산점이 면접방에서 이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교별에서 중요한 요소가 생기부 면접 성적인데 솔직히 올해가 아닌 경우는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고 같은 경우야 이걸 제해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외대부고 국제계열도 제해준다고 하지만 거의 B가 나온 경우들은 조금 붙기가 힘들었고요. 지금 2번이 가능한 2학년 생기부도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8월 30일이 생기부 마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11월 9일이 생기부가 마감인데 그러니까 상승고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3학년 때 생기부가 거의 없이 가는 거죠. 학교에. 그러니까 시험은 10월에 보는데 생기부 마감은 8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생기부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어야지 상승고는 어느 정도 유리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학년 때 생기부는 거의 못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도 급하시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주시는데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못 나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영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기부가 중요하구나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또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생기부가 나왔을 때 보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온 거구나 못 나온 거구나 또는 잘 못 나왔으면 보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학교가 세 개가 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를 자꾸 서열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하나고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고 그 다음에 상상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학생처럼 하나고를 썼다가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그 학교가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 학교는 다 좋은 학교고 학교별로 특성이 되게 다르고요. 결과적으로 이 학교들에서 원하는 학생상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이의 특성을 분석하셔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쓰시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왜냐면 기회가 정기고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는 맹목적인 어떤 이유로 그냥 하나고가 좋아 보이니까 하나고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나고가 좋다고 하니까 하나고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어머님들도 집어주실 수 있고 이 세 개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까지는 진짜 열린 마음으로 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프리미엄 CGP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드리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자기소개서 구성 요소부터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국권 자사고가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민 입학활동계획, 졸업부진록의 인성영역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총 글자 수가 1,500자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를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게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왔다 갔다 적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4개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학습이랑 진로직업입니다. 자, 우선 자기주도학습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앞에 하나고 질문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가 3학년 2학기 때 B 나왔는데 왜 B 나왔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자가 됐을 때 뭐 우리 학교 비리 뭐 조사할래? 이런 질문 나온 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보여주신 애가 제가 가르친 애거든요. 그 벡터랑 그 다음에 그 블루켓 그 다음에 이런 걸 나온 애랑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고 얘는 멀쩡한 질문을 받았을까? 자, 그거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 뭐냐면 지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그런 내용을 다 썼거든요. 블루켓이 45도가 아니라 43도가 최적의 조건이고 벡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주도 학습에 썼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면접관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왜냐면 지금 이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명 불러들이고 15분은 무조건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만약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자기주도 학습도 너무 평범하고요. 진로 직업도 이때까지 선배들이 맨날 하는 그런 진로 직업. 평범한 외교관, 의사, 뭐 이런 것들. 인성도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정보권 자사고들은 무리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고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소개서를 받든 영역별로 꼭 2가지씩 질문하거든요. 근데 하나고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질문할 게 없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단 한 질문도 안 나와요. 한 질문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덮고 독서를 막 봅니다. 독서를 보는데 독서도 만약에 뻔할 뻔짜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은 독서 목록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한테 독서 질문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뻔할 뻔짜.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뭐 하리나라의 과학 블로그, 예를 들어 이런 책들밖에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질문 안 합니다. 왜냐면 다 질문해봤고 좋은 답변을 들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세부는 특사 봤는데 그냥 다 평범해요. 만약에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라 평범하면 역시 질문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5분 동안 진짜 이상한 질문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받고 나와가지고 캐비넷 걷어찬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15분 동안 연락이 뭘 얘기하긴 했는데 속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하나도 못 보여줬으니까. 왜냐면 질문이 자기소개서에서 안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한 질문. 우리 학교 지원할 때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니? 막 쓰기 싫었던 부분은 없었어?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뭐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집에서 먼 거예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러니까 하나 이상한 그러니까 얘 이걸 왜 질문하는지 애도 모르고 나와서 복귀를 해도 저도 모르는 이런 질문을 왜 했지?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최악의 수를 이제 상정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눈에 꽂히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딱 보고 와 얘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하나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꽂히잖아요? 그럼 이것만 7분 넘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 하나 가지고 15분 동안 얘기하고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뭐가 딱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라고 나오니까 그냥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얘기라도 했으면 좋지 지금 앞에 질문 같은 거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왜 이러지? 네, 그래서 그 좋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방법론적 공부법을 생각을 하시는데 벡터랑 물로킹 얘기 나오려면 이게 방법론적 공부법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처음 써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공부법, 그러니까 방법론적 공부법에 대해서 쓰는 게 예를 들어 탭스랑 뭐 예를 들어 뭐 토플 책으로 공부했다 아니면은 애들 많이 쓰는 거 테드 보면서 영어 공부했다 아니면은 진짜 뭐 삼색펜 필기법 이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거 빨간색 그 다음으로 쉬운 거 초록색 제일 쉬운 거 파란색 뭐 같은 문제집 5번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질문 못 받아요. 그런 질문들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은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만 알고 있는 지식이 뭐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전체 반에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이 30명 중에 우리 애만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심화 지식이겠죠? 그래서 그 물로켓 같은 경우는 물로켓이 45도가 아니라 43도가 최적의 그 각도라는 걸 그 반에서 걔밖에 모르는 지식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역으로 적는 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을 생각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가장 알고 있는 최고의 심화 지식이 뭘까? 우리 반에서 나밖에 모르고 있는 지식이 뭘까? 그거를 나는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렇게 역으로 가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해보라고 하면은 애들 잘 못해요. 왜냐면은 이름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애들은 당연하게 방법론적인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좋은 공법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프리미엄 CDP 같은 경우는 3차에 걸쳐가지고 저랑 같이 점검이랑 수정을 하죠. 예를 들어 먼저 공부법 쓰게 하고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쓰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좋은 건 왜 좋은지 얘기하고 이상한 건 왜 이상한지 얘기해서 다음번에 2차 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좋은 공부법들을 본인이 마지막 7월에 이제 자기소개서 적기 전에 쫙 보면서 왜 이런 공부법들이 좋은 공부법인지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뽑아서 쓰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이걸 7월부터 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사고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로켓 같은 경우도 물로켓 애 같은 경우도
걔 같은 경우 처음에 썼던 공부법을 아예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다 뒤집은 겁니다. 막판에 갔을 때. 근데 애들이 처음에 이제 막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다 뒤집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쓴 게 있는데 이걸 다 날려도 될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이 날려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면 저도 사실 조금 불안해지고 애들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못 날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공부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그 물로켓이랑 45도 얘기 자꾸 나오는데 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소장님이 얘가 이 정도의 대답을 하면 못 뽑힐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걔가 그것 때문에도 뽑힌 게 있지만 독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걔가 우주항공기술 개발자가 꿈인데 얘한테 들어온 독서책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독서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15분 동안 물로켓이랑 생각하는 인문학 2개만 갖고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사실 이과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인문학 서적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읽었다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또 한 7분 정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답을 했는데 그 학생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물로켓 얘기할 때보다 생각하는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독서 같은 경우 어머니 무조건 양치기로 하시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애들이 다 읽을 법한, 친구들이 다 읽을 법한 책을 읽으면 그건 어차피 질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생리부 분량 채우는 목적 이상의 것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책들,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책들, 심화 독서 같은 걸 한두 권을 해줘가지고 그걸 넣었을 때 그게 눈에 딱 띄면은 그걸로 걔의 일반적인 상식과 수준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이셔더라도 어려운 대학 교양서적 정도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리미엄 CDP를 하게 되실 때 이걸 같이 좀 읽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로직업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게 이제 방향을 잡는 것도 같이 할 건데 예를 들어 작년에 붙은 애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 컨설턴트, 우주항공과학기술자, 대일 전문 외교관, 그냥 외교관 말고 그 다음에 역사교사고요.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일하는 역사교사, 그리고 마지막이 기획재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야지 역시 눈에 띌 수 있고 눈에 띄어야지 이상한 질문 안 받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상 아까 톰페이퍼 얘기하셨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부능력 특기상 7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외고랑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세요. 근데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험 보고서 및 소논문 쓰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 CDP를 하게 되시면 소논문 주제에 대해서 저랑 같이 쌍방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개 쓸 수 있게. 근데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A4 5장 채워가지고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만 잘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솔직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그걸 내서 여기에도 올리고 독서에도 올리고 행동특성의 종합의견에도 올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소논문을 쓰라고 하면 쓰는 거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5장만 채우면 돼요, 솔직히. 그 다음에 면접에 들어왔을 때 대답만 잘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맘만 먹으면은 본인이 뭐 한 학기에 2세 쓰는 건 저 일도 아니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에 관한 쌍방점검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생기부가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5번 항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예를 들어 종류가 다양한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도 보여주셨지만 지속적으로 봉사 하나만 해도 시간 어디 채워지거든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인 도시락 봉사 하나 가지고도 70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개라도 제대로 된 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CDP에서는 서류 준비 과정의 전반적인 케어랑 이제 면접 맛보기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 하나가 이제 토론인데 예를 들어 7월에 들어가면 이게 토론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토론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에서 필요한 논리성이랑 순발력이랑 거기에 더불어 글쓰기 실력까지 올릴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면접 특강에서는 못하지만 프리미엄 CDP에서는 몇 번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같은 경우도 같이 이런 식으로 셋업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에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밑작업은 그냥 싹 다 해놓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외고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입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학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해도 하나고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외대부나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80, 90% 이상 합격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이제 같이 해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 정리하고 진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하고 도서 채우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까지 함께 들어가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어머님들 긴 시간 동안 너무 들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